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특히 반도체라는 이 손톱만한 물건에서는 일본이 그야말로 천하무적 세계 1등이었습니다. 미국조차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이 일본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조용히 목을 졸라서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명단에 일본 회사는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완벽한 박살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미국이 세계 최강이던 일본은 그렇게 손쉽게 눌러버렸으면서 유독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앞에서는 함부로 칼을 못 빼들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수법을 쓰면 될 텐데 왜 못 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40년 전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옛날엔 일본이 반도체 세계 1위였어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팩트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988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에서 일본이 차지한 비중이 무려 50.3%였습니다. 절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은 36.8%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가 겨우 3.3%였고요. 사실상 비교 자체가 안 됐던 거죠. 그뿐입니까? 당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순위를 보면 그 중에 6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스, 미쓰비시, 마스시타. 지금 들으면 다 전자제품 회사로만 아는 이름들이죠? 이 회사들이 그 시절엔 반도체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꽉 잡고 있던 물건이 바로 디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뭔가를 잠깐 기억해두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여러분, 컴퓨터 켜면 프로그램이 뜨고 작업이 돌아가잖아요. 그때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게 바로 이 디램입니다. 없으면 컴퓨터가 아예 안 돌아가는 심장 같은 부품이죠. 그런데 이 디램을 일본이 세계 시장의 80%까지 장악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오늘날 컴퓨터 두뇌하면 다들 떠올리는 그 미국의 인텔, 이 인텔조차도 일본한테 하도 얻어맞아서 디램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손 털고 나갈 정도였어요. 천하의 인텔이 말입니다. 일본산 반도체는 품질이 워낙 좋아서 25년을 써도 안 망가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요.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 가면 일본 첨단 제품들이 눈이 부시게 진열돼 있던 그야말로 일본의 전성기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가 아프고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자기네가 만든 반도체를 자기네가 종주국인데 일본한테 안방을 다 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과연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봤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패권에 도전하는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눌러버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향해 빼든 첫 번째 칼,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협박 한마디 대놓고 안 하면서 일본 경제의 뿌리를 흔들어버린 방법이었거든요.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라는 곳에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이렇게 5나라의 재무장관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적인 합의가 하나 나오는데 이걸 그 호텔 이름을 따서 플라자 합의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본 엔화 값을 확 올리자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그전까지는 1달러에 240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합의 이후로 엔화 가치가 쭉쭉 올라서 1달러에 120엔대까지 갑니다. 엔화 값이 2배가 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출하는 나라한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일본이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미국에 100달러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엔화 값이 2배가 되니까 똑같은 물건 값이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200달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본 제품 가격이 2배로 뛴 겁니다. 누가 사겠어요? 세계 시장을 휩쓸던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상대의 힘을 반토막 낸 아주 무서운 한 수였죠.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율로 기초 체력을 빼놓은 다음 이번엔 반도체를 정확히 조준한 두 번째 칼을 빼듭니다. 그게 바로 1986년에 맺어진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일본 애들이 반도체를 말도 안 되게 싼 값에 팔아치우는 덤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시장은 꽁꽁 닫아놓고 미국 제품은 안 사준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때 미국이 꺼내든 게 그 유명한 슈퍼 301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도 필요 없이 행정명령 하나로 상대 나라의 보복 관세를 때려버릴 수 있는 통상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몽둥이에요.
실제로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에 100% 보복 관세를 매겨버립니다. 100%예요. 사실상 팔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협정에는 정말 굴욕적인 조항이 하나 들어갑니다. 일본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나라 안방 살림까지 미국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내 물건을 이만큼은 반드시 사주라고 강제로 할당한 겁니다. 주권국가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무례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었으니까요. 이 협상 과정에 아주 상징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매달 협상이 벌어졌는데 일본 정부 관료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결정을 못 내리면 등 뒤에 처진 커튼을 향해 어떻게 답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커튼 뒤에는 히타치, NEC, 도시바, 후지스 같은 일본 반도체 회사 사람들이 숨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측 커튼 뒤에도 모토로라 같은 미국 반도체 회사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비하인드 더 커튼 뒤의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와 기업이 한 몸이 돼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일본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히타치의 한 임원은 이렇게 회고했어요. 우리 정부는 우리 얘기를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의 조건에 응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미국의 힘으로 일본을 눌러서 박살낸 거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놀랍게도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미국의 압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원인은 일본 스스로에게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그 히타치 임원이 나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일본 반도체가 약해진 건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일본이 뭘 놓쳤을까요? 바로 세상이 바뀌는 걸 못 읽은 겁니다. 일본 반도체 몰락을 연구한 유노가미 다카시라는 전문가가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 기업들은 25년을 써도 안 망가지는 초고품질 디램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의 80%를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디램은 주로 대형 컴퓨터나 전화 교환기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데는 한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쓰니까 절대 고장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장인 정신, 그 완벽주의가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확 바뀝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뭘가 바뀌었냐면 개인용 컴퓨터, PC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PC는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몇 년 쓰다가 새 걸로 바꾸죠. 그런데 여기에 25년 써도 안 망가지는 초고급 디램이 필요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냥 값싸고 적당히 잘 돌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우리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론이 파고든 겁니다. 비싸고 완벽한 거 말고 싸고 쓸만한 걸 대량으로 만들자. 그런데 일본은 어땠을까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놈의 완벽주의를 못 버렸어요. 5년만 쓰면 되는 통신용 칩을 굳이 20년짜리로 튼튼하게 비싸게 만들어서 팔려고 했으니 팔릴 리가 없죠. 우린 최고 성능이니까 무조건 팔릴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됐다고 말합니다.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육지에서 뚝 떨어져 있어서 거기 사는 동물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도 세계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고집에 갇혀버린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걸 우습게 봤어요. 심지어 히타치 같은 회사는 마케팅 부서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건은 잘 만들면 알아서 팔린다고 믿었던 거죠. 팔리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서 이거 좋으니까 사라고 하는 식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통쾌한 대목이에요.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은 어떻게 했느냐?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둥근 원판 위에 회로를 새겨서 만드는데 이 원판이 클수록 한 번에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어요. 일본은 6인치 원판에서 기술을 극한까지 갈고 닦느라 8인치로 넘어가길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했느냐? 불량품이 좀 나오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8인치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딱 적중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의 수율, 그러니까 만든 것 중에 멀쩡한 합격품 비율이 83%였어요. 반면 일본 엘피다라는 회사는 98%였습니다. 얼핏 보면 일본이 훨씬 잘 만드는 것 같죠?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삼성은 80%만 넘으면 장사는 충분히 된다 하고 완벽함보다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원가는 확 낮아지고 이익은 팍팍 늘었습니다.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였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98%로 만든 일본 LP단은 이익률이 겨우 3%에 그쳤습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완벽함에 집착하다가 정작 돈을 못 번 거죠. 이게 바로 일본의 자멸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삼성 특유의 뚝심이 더해집니다. 그 유명한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본 기업들이 불황이라고 잔뜩 몸을 사리면서 투자를 줄일 때 삼성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불황일 때 오히려 반도체 장비를 헐값에 사들이고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승부를 걸었어요. 남들 다 웅크릴 때 혼자 베팅한 겁니다. 이런 걸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오너가 위기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커튼 뒤에서 눈치 보고 그 사이에 삼성은 저만치 앞서가 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992년 삼성전자가 디램 세계 1위에 올라섭니다. 그 무서웠던 일본을 우리가 제친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뒤집혔냐면 나중엔 일본 반도체 기술자들이 주말마다 몰래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토기원래라고 불렀어요. 토요일에 한국 나갔다가 월요일에 일본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기술자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주러 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명단에 일본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당당히 차지하고 있죠. 한때 3.3%에 불과했던 변방의 나라가 세계 반도체의 중심에 우뚝 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이 그렇게 무섭게 일본을 눌러서 박살을 냈는데 왜 지금 세계 1위인 한국한테는 똑같이 못하는 걸까요?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 세졌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 시대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86년의 싸움은 미국과 일본 딱 두 나라의 맞짱, 그러니까 양자 무역전쟁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그냥 두들겨 패야 할 경쟁 상대일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2026년의 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거대한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반도체가 그 전쟁의 최전선 무기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에게 한국은 뭘까요? 때려야 할 적이 아닙니다. 중국을 막기 위해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는 소중한 동맹이자 파트너예요. 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든든한 아군의 뒤통수를 칠 바보는 없잖아요. 이게 첫 번째 결정적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은 대체가 가능했지만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눌러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일본을 대신할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한국과 대만이었죠.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견제한 그 빈자리를 우리가 파고들어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HBM이라는 겁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엄청나게 빠른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예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HBM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뿐이에요. 미국의 마이크론조차 아직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지금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를 한국 기업이 쥐고 있고 디램만 놓고 보면 한국 두 회사에 미국 마이크론까지 세 회사가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미국이 만약 눌러버린다? 그러면 미국 자기네 인공지능 산업,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눌러도 대체제가 있었지만 한국은 누르는 순간 미국이 더 아픈 상황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차이. 미국의 전략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협정으로 찍어 누르는 처벌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포섭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칩스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막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 안에서 공장을 돌리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 경제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한 몸이 돼버린 파트너를 미국이 왜 때리겠어요? 옛날 일본처럼 밖에서 물건 팔아먹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제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식구가 된 셈이죠. 네 번째 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때 결단하는 속도입니다. 일본은 회사에 강력한 오너가 없다 보니 뭘 결정하는데 한없이 느렸어요. 시장이 바뀌어도 우리 방식이 최고야 하면서 버티다 무너졌죠. 반면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너들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이른바 초격차 전략으로 과감하게 선행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속도와 뚝심의 차이가 40년의 운명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결정적 차이를 보면 왜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경쟁자였지만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이고, 일본은 대체 가능했지만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며, 미국의 전략이 처벌에서 포섭으로 바뀌었고 우리에겐 위기 때 결단하는 뚝심이 있었다. 이 네 가지가 40년 전 일본과 오늘 한국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찬물을 좀 끼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심하고 방심하는 순간, 그게 바로 일본이 걸었던 몰락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에 일본의 유력 경제지 니혼게이자 이 신문이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 디램은 90%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강해졌다. 이렇게 특정 나라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언젠가 미국이 과거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이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인공지능용 메모리 만든다는 핑계로 일반 메모리 공급을 줄여서 값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방심할 수 없는 신호들이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원래 무서운 사이클을 탑니다. 물건이 부족하면 값이 오르고, 그럼 다들 공장을 왕창 짓고, 그럼 이번엔 물건이 남아 돌아서 값이 폭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무려 800조 원을 투자해서 새 공장 4개를 짓기로 했는데, 나중에 물건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1800% 넘게 폭증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는데도 이런 미래의 걱정들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8%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회사가 강하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특정 주식을 사라 마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이 산업이 얼마나 냉정하고 변화무쌍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삼국지를 쓴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도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중국의 무서운 추격,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생각하면 우리도 일본의 몰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만은 없다. 제때 필요한 개혁을 못 해내면 한국도 일본이 걸었던 쇠망의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일본이 무너진 진짜 이유가 결국 자만과 변화를 못 읽은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일본조차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겨우 3.3% 있으나 마나 한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 무서운 미국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이건 누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남들 다 몸살일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세상의 변화를 남보다 먼저 읽고 밤새워 기술을 갈고 닦은 수많은 사람들이 40년에 걸쳐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일본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만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그 교훈만 잊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40년에 걸친 반도체 대전쟁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